피가 사라진 세계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언어의 무게를 배웠다. 칼이 멈춘 자리에서 입이 역사를 만들었다. 그러나 오래된 피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세상은 다시 균형을 원했지만 균형이란 언제나 무게를 요구했다. 피 없는 세상에서 피의 질서를 폭제하려는 자들과 그 피의 기억마저 비워내려는 자들의 충돌. 천운이 떠난 뒤에도 세상은 여전히 천하를 하나로 묶고자 하는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본능의 이름 천하일통. 그러나 이번에 통일은 칼이 아니라 기억으로 완성된다. 천운이 하늘로 흩어진 그날 이후 천마신교는 더 이상 교단이 아니었다. 남은 교도들은 신앙을 잃고 무린맹의 잔당들은 적을 잃었다. 싸움은 멈췄으나 사람들의 정체성도 함께 무너졌다. 소림은 더 이상 돌을 설하지 않았고 화사는 건법의 비극을 불태웠다. 개방은 장터로 흩어져 이름 없는 상인으로 살아갔고 무당은 제자들을 산 아래로 내려보냈다. 모든 문파가 자신을 해체한 시대. 그 공백의 중심에 장현이 있었다. 그는 왕좌에 오르지 않았다. 대신 무림평장이라 불리는 하나의 기록소를 세웠다. 그곳에는 피로 쓴 역사가 아닌 사람들의 하루와 호흡, 노동과 관계가 기록되었다. 이제 세상은 강호가 아니라 장부의 질서로 흘러갔다. 피가 사라지자 세상은 잠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고요는 권력을 불러들이는 가장 좋은 온도였다. 무림의 잔존 세력 중 일부는 장현의 통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이름으로 모였다. 그 이름은 백명련, 흰 연꽃처럼 피 없는 세상에서도 피의 향을 그리워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피를 부정하는 세상에 맞서 기억을 잊지 않는 자들이라 스스로를 칭했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다. 피를 부정하면 인간도 부정된다. 그 말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매혹적이었다. 사람들은 다시 그 말에 끌렸다. 역사는 늘 부정된 것을 다시 불러내어 순환시켰다. 백명련의 등장으로 세상은 다시 긴장했다. 이번엔 칼 대신 기억과 해석의 전쟁이었다. 장현은 다시 싸우지 않았다. 그는 글과 수로 세상을 통제했다. 무림의 옛 토적 대신 생활표를 만들었다. 사람들의 이름, 나의 일한 날, 먹은 양, 그리고 잠의 길이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그 기록은 곧 정의의 단위가 되었다. 기록은 공정했지만 공정함은 언제나 감시와 닮아 있었다. 사람들은 점차 그의 기록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칼 없는 독재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다. 장현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칼을 대신한 기록은 피를 흘리지 않는다. 하지만 피보다 오래 남는다. 그의 선택은 냉정했지만 정확했다. 무림은 피로 망했고 그는 피의 언어 대신 시간의 언어로 세상을 묶었다. 백명련은 밤마다 피의 이야기를 속삭였다. 그들의 모임은 전쟁터가 아니라 시장의 빈 창고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잊힌 이름들을 불렀다. 천은, 사도, 무림맹, 정마대전. 그들의 노래는 기도 같았고 기도는 곧 저항이 되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으로 통했다. 피는 죄가 아니다. 그 문장은 세상을 뒤흔들 만한 위험한 진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단순한 폭수도 반란도 아니었다. 그들은 기억을 소유하려 했다. 세상이 비워낸 그 기억을 자신들만의 문장으로 다시 적으려 했다. 기억은 곧 권력이었고 그 권력은 장현의 기록을 위협했다. 장현은 백명련의 움직임을 막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모든 발언과 행동을 기록했다. 기록된 반란은 반란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을 잡지 않고 대신 장부에 새 항목을 추가했다. 피를 기억하는 자들. 그 항목에는 죽음 대신 보존이라 적혔다. 그리하여 세상은 두 개의 질서로 나뉘었다. 기록으로 다스리는 세상, 기억으로 저항하는 세상. 두 질서는 다시 충돌할 운명이었지만 이번엔 칼이 아니라 문장으로 싸웠다. 천운의 시대가 피로 통일되었다면 장현의 시대는 기록으로 통일되었다. 천하일통은 그렇게 완성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의 소멸과 함께였다. 시간이 흘렀다. 사람들은 점점 감정을 잊기 시작했다. 기록은 냉정했고 감정은 비효율로 분류되었다. 울음은 병으로, 분노는 오차로, 사랑은 기록되지 않는 데이터로 취급되었다. 사람들은 일하고 먹고 잠을 잤지만 그들의 하루는 하나의 숫자로만 남았다.
백명련은 그 틈에 피를 되살리려 했다. 그들은 몰래 붉은 천을 꺼내 피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 그것이 그들의 의식이었다. 그 피는 단 한 방울 뿐이었지만 그 색은 세상 전체보다 진했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다시 인간으로 돌아간다. 장현은 그들의 의식을 보고도 막지 않았다. 그는 한동안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복잡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이해했다. 피를 완전히 부정한 세상은 결국 죽은 세상이라는 것을. 그의 통일이 완벽할수록 세상은 생명력을 잃어갔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피를 지워내는 것과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은 다르다. 그 차이를 깨달은 순간 그의 통일은 균열을 맞았다. 균열은 작았지만 세상을 다시 숨쉬게 했다. 그날 밤 장현의 손끝에서 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 피는 오래된 형의 기운을 닮아 있었다. 하늘이 다시 붉게 물들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다. 피는 흙과 섞여 이상한 문양을 그렸다. 그 문양은 오래전 천운의 낙인과 닮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피의 문양은 저주가 아니라 회복의 부적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피를 부정하는 것도 피에 잠식되는 것도 둘 다 생명의 모욕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피와 공이 함께 존재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장현은 피와 공의 공존을 세상의 원리로 삼았다. 그는 이 사상을 혈공이라 불렀다. 피가 흐르는 생명과 공이 지탱하는 이성의 균형. 그는 더 이상 통일을 추구하지 않았다. 대신 균형을 가르쳤다. 칼 대신 저울을, 전쟁 대신 기록을, 신앙 대신 이해를 남겼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피는 인간을 만들고 공은 인간을 지킨다. 그의 말은 세상에 퍼졌다. 무림에 남은 자들이 다시 모였다. 그들은 더 이상 사파도 정파도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사람이었다. 수십 년이 지나 세상은 더 이상 천마도, 무림맹도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피는 여전히 흙 속에서 맥동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자라서 칼이 아닌 붓을 쥐었고 글 속에서 싸움을 배웠다. 그 싸움은 피를 흘리지 않았지만 진실을 찾아가는 긴 여정이었다. 사람들은 장현의 장부를 천하의 기록이라 불렀다. 그 기록의 맨 마지막 장에는 단 한 문장만 남아 있었다. 피 없는 세상은 차갑고 피로 가득한 세상은 잔혹하다. 그러니 우리는 피와 함께 숨을 쉰다. 그 문장은 세상의 맥박이 되었다. 피로 통일된 세상은 사라지고 기록으로 통일된 세상이 왔다. 그러나 그 끝에 장현은 깨달았다. 통일은 언제나 생명을 말라가게 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통일을 버리고 균형의 시대 혈공의 시대를 열었다. 세상을 공으로 이끈 장현, 그의 죽음과 함께 다시 깨어나는 피의 흐름. 그리고 잊힌 혈통의 귀환. 칼을 내려놓은 손들이 마침내 도구를 들었다. 피가 기억의 언어로 봉인되고 공이 삶의 문법으로 정리되는 동안 세상은 통일보다 오래가는 단어를 찾기 시작했다. 그 단어는 제국이었다. 그러나 이 제국은 깃발이 아니라 장부로 서고 승전가가 아니라 분배표로 움직이며 황제가 아니라 비워진 왕자의 규칙으로 통치된다. 무너진 천마성의 정원, 등받이에 금이 간 의자는 더 이상 주인을 기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의자를 둘러싸듯 네모로 돌을 셨고 그 가운데 세 줄짜리 헌장이 새겨졌다. 첫째, 칼을 뽑는 날은 장례의 날과 같다. 둘째, 분배표는 전투 배치보다 먼저 서야 한다. 셋째, 이름보다 순번이 앞선다. 세 줄은 간단했고 간단해서 길었다. 누군가의 음성 대신 등불의 높이와 물동이의 무게, 곡식의 습도가 법의 조항으로 바뀌었다. 왕자가 문장으로 낮아졌을 때 권력의 고도는 위험이 적은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위험이 낮아진 만큼 평소의 소음이 커졌다. 그 소음을 견디는 인내가 곧 통치였다. 장현은 서고의 한가운데 오래된 피의 기록이 놓였던 탁자에 새로운 책을 올렸다. 책의 등에는 검은 실이 엮여 있었고 표지에는 작게 혈공의 서라고 눌러 찍혔다. 첫 장에는 원이 둘 겹쳐 있었다. 바깥원은 피온도와 굶주림, 병과 탄생, 애도와 분노의 항목, 안쪽 원은 공, 휴지와 유해, 속도의 늦춤, 침묵의 길이의 항목. 두 원 사이에는 가느다란 선들이 빗살처럼 얽혀 있었다. 그 선들은 충돌 시 우선권의 지침을 의미했다. 아이가 울 때 칼은 늦는다.
병자가 누울 때 행군은 멈춘다. 씨앗이 잠들 때 회의는 끝난다. 누군가의 영웅담보다 우물의 수위가 먼저 장부에 기록되었다. 그 장부가 도시의 심장처럼 뛰자 통치라는 낱말은 곧 기록의 호흡이 되었다. 제국의 첫 아침은 종소리 없이 시작되었다. 대신 정원 동쪽에 긴 회랑의 나무판이 매달렸다. 물의 시간, 밥의 시간, 흙의 시간, 잠의 시간을 알려주는 4개의 박. 술잔의 금소금 대신 나무의 울림이 공기를 단정히 쪼갰다. 나무의 종은 전투의 기상과 달랐다. 재촉이 아니라 준비였다. 준비의 시간은 길었고 길어서 안정적이었다. 이 하루의 리듬이 대륙의 여러 도시로 전파되면서 사람은 저마다의 집에서 같은 속도로 평소를 배웠다. 평소를 공유하는 나라, 그것이 장연이 택한 제국의 정의였다. 무너진 수도의 가장자리부터 도시가 재배치됐다. 사람들은 내 모서리에 등불을 기준으로 집과 시장, 서구와 약방, 창고와 작업장을 놓았다. 등불의 높이는 각기 달랐다. 북쪽은 아이의 눈높이, 동쪽은 늙은이의 걸음, 남쪽은 장정의 어깨, 서쪽은 장부를 보는 손의 각도. 내 높이가 겹쳐지는 중심에 공터가 남았고 공터가 모든 회의의 좌석이 되었다. 도시는 더 이상 깃발이나 탑으로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지 않았다. 밤마다 내 등불의 불꽃이 일정한 간격으로 흔들릴 뿐 흔들림의 모양이 곧 치안의 지표가 되었다. 흔들림이 불안하면 경계가 늘고 부드러우면 경계가 줄었다. 칼이 아닌 불씨의 표정으로 도시는 안전을 배웠다. 장현은 관청의 이름에서 사람의 칭호를 지웠다. 대신 흙물 불순 내부서가 생겼다. 흙은 경작과 건조, 길과 제방, 물은 우물과 수로, 비축과 분배, 불은 난방과 조리, 소독과 향, 숨은 병과 잠, 탄생과 애도를 맡았다. 내 관청의 장은 명예가 아니라 교대의 순번으로 정해졌다. 한 달에 한 번 등불의 높이를 기준 삼아 표가 바뀌었다. 표가 바뀔 때마다 관청의 벽에는 어제의 실패가 먼저 걸렸다. 실패의 전시가 곧 신뢰의 자본이었다. 그 전시 앞에서만 통일이 오만으로 흐르지 않았다. 피를 기억하겠다던 백명련은 오래 저항하지 못했다. 장현은 그들의 모임을 해산하지 않고 서고의 동편을 그들에게 맡겼다. 붉은 청과 옛 전투의 노래, 사도들의 사료, 정파의 필사본들이 동편의 긴 서가의 색인으로 정리되었다. 기억이 도서관의 언어로 옮겨진 순간 그들의 칼끝은 더 이상 날이 서지 않았다. 그들은 저녁마다 아이들에게 전쟁을 노래했지만 노래의 후렴은 필연적으로 그런데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질문은 신앙을 가늘게 만들었다. 가늘어진 신앙이 사람을 살렸다. 백명련은 어느새 백명언이라 불렸고 불온함의 표지가 해석의 교실로 교체되었다. 세상이 조용해질수록 장부의 권한은 커졌다. 표는 정확했고 정확해서 날카로웠다. 잔량의 오차가 줄고 계절의 순환이 안정될수록 사람들은 장부의 눈을 감시로 느끼기 시작했다. 장현은 그 그림자를 회피하지 않았다. 서구의 중앙 혈공의 서 옆에 비어있는 책 하나를 더 올려두었다. 제목은 기록의 과오. 그 책에는 관청과 서구가 저지른 잘못, 허위와 과장, 지연과 무관심의 사례가 그대로 적혔다. 그 기록을 보는 날에는 어느 누구도 면제를 청하지 못했다. 면제 대신 다음 주에 순번이 주어졌다. 벌이 노동으로 바뀌자 감시의 토끼는 상당 부분 빠져나갔다. 제국은 군대를 2대 군기를 없앴다. 군은 행렬이라 불렸고 전투는 견인으로 바뀌어 재난과 흉년에 우선 배치됐다. 홍수의 범람선에서 산사태의 협곡에서 얼음이 깨지는 강 위에서 행렬은 방패 대신 삽과 닷, 밧줄과 도르래를 들었다. 피의 깃발이 사라진 자리에서 구출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다. 칼의 기억이 행렬의 몸에서 천천히 빠져나가자 모두가 군인이면서 동시에 농부이고 목수인 체제가 자리를 잡았다. 천마의 제국이라 불렸으나 그 내부의 심장은 시민의 반복 노동으로 뛰었다. 반복은 지루했고 지루함이 바로 평화였다.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서쪽 변방, 소금과 바람으로 겨울을 나는 도시에서 분쟁이 일었다. 분배표의 균열이 시작이었다. 소금 창고의 젖음이 늦게 보고되면서 겨울 내내 버티던 저장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도시는 중앙에 원정의 장부를 보냈고 흙물 불순 내 관청이 동시에 출동했다.
흙은 땅을 갈라 뱃수로를 만들고 물은 염도를 재조정했으며 불은 소금더미를 고르게 되었고 숨은 감염을 막기 위해 격리와 자매표를 나눴다. 칼은 한 번도 뽑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겨울 도시는 처음으로 기록의 실패가 사람을 죽일 수 있음을 배웠다. 이 배움이 제국의 규칙을 더 엄격하게 만들었다. 엄격함의 농도가 높아지자 자유의 색채가 엷어졌다. 균형의 저울이 떨렸다. 장현은 변방에서 돌아온 뒤 정원의 공터에서 밤새 균형추를 다듬었다. 연마석 위를 오가는 그의 손끝에는 칼을 잡던 때의 섬광 대신 나무를 만지던 때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는 균형추의 무게를 두 벌로 나눴다. 하나는 속도의 추, 긴급한 상황에서 법을 당겨 쓰는 권한, 다른 하나는 멈춤이 추 어떤 충돌에서든 일단 하루를 비우도록 강제하는 권한. 두 추는 서로의 끈을 물고 서로 없이는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다. 균형추가 완성되는 순간 제국의 법은 새로운 층을 얻었다. 급할수록 느리게라는 문장과 느릴수록 뚜렷하게라는 문장이 같은 조문에 나란히 앉았다. 조문은 모순처럼 보였으나 모순이야말로 인간의 키를 닮아 있었다. 새 제국의 탄생 의식은 조용했다. 아이의 첫 울음보다 낮은 북의 새박, 그 사이를 메우는 향의 숨. 사람들은 아이의 이름을 도시의 분배표 하단에 먼저 적었다. 이름은 곧 권리의 입구였고 권리는 밥과 잠으로 시작됐다. 장례는 반대로 높았다. 죽은 자의 이름을 높이 부르고 그 울림이 산자의 깃바퀴를 넘어갈 만큼 저녁 하늘로 올렸다. 높임이 끝나면 이름은 서서히 서고의 측면으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이름은 칭호가 아니라 사례가 되었다. 사례의 축적이 제도의 내구성을 키웠다. 슬픔을 숨기지 않는 나라, 그것이 장현의 제국을 단단하게 했다. 새로운 지도는 글자보다 선이 많았다. 사람의 왕복, 짐의 경로, 물의 흐름, 바람의 길. 서구의 필경사는 들판과 골목을 걸으며 선의 두께와 빈도를 투표로 옮겼다. 선이 두꺼워지는 곳에는 장터가 생겼고 선이 가늘어지는 곳에는 숲을 남겼다. 길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권력의 과시는 막히지 않음으로 측정되었다. 막히지 않는 도시, 그것이 천마의 제국이 자랑한 유일한 웅변이었다. 웅변이 줄자 충돌도 줄었다. 그러나 조용함은 종종 피로를 낳았다. 장현은 그 피로를 축제의 달력으로 분해했다. 피의 시대는 열광으로 사람을 움직였다. 제국의 시대는 축제로 사람을 쉬게 했다. 달력엔 4번의 긴 축제가 있었다. 씨앗의 밤, 물의 길, 불의 자리, 숨의 하루. 씨앗의 밤엔 모든 등불이 아이의 높이로 낮춰졌고 거리에 놓인 항아리마다 작은 곡식들이 섞였다. 물의 길엔 수로를 따라 등불이 움직였고 도시 전체가 스스로의 동맥을 확인했다. 불의 자리엔 집집마다 향과 웃음이 났고 숨의 하루엔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도시는 그날 오로지 잠의 소리로만 가득 찼다. 환희는 칼을 기억에서 밀어냈고 제국은 열광 대신 안도를 굳기에 수놓았다. 평화가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내일 누가 이 표와 키를 유지하는가? 왕자가 비어있기에 질문은 자연스러웠고 왕자가 비어있기에 더 위험했다. 서구의 비밀 열람실에는 오래전부터 얇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후계라는 낱말 대신 이어받기라고 적힌 봉투. 그 봉투에는 이름이 없었다. 대신 3가지 기준이 접혀 들어 있었다. 첫째, 가장 많이 쉬게 한 자. 둘째, 가장 늦게 결론을 낸 자. 셋째, 가장 오래 실패를 공개한 자. 피로 정하던 시대의 반대편에서 제국은 다음을 이런 방식으로 준비해 두었다. 준비는 발표가 아닌 습관으로 진행됐다. 습관이야말로 권력보다 오래 남는다. 여름의 끝자락 동쪽 바다에서 큰 폭풍이 일었다. 물결은 항구의 방파제를 넘어 소금과 생선, 목재와 그물, 배와 집들을 한꺼번에 밀어 올렸다. 제국은 처음으로 전 대륙 동원령 아닌 동원을 내렸다. 명령의 문장에는 즉시가 빠지고 순번이 들어갔다. 행렬은 거대한 희망의 두루마리 같았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사람은 안전한 데서 위험한 데로 흐르는 동안 누구도 칼을 묻지 않았다. 죽음은 있었고 애도는 더 많았다. 애도의 높은 소리가 바다의 분노를 이겼다. 소리가 끝날 즈음 항구는 다른 모양으로 다시 섰다. 그 재건의 바닥에 장현의 발자국이 얕게 남았다. 얕은 발자국은 물결이 와도 쉽게 사라졌다.
사라짐을 택한 발걸음이야말로 통치의 문장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천천히 이해했다. 세월이 제국을 둥글게 했다. 장현의 머리는 흰 재처럼 가벼워졌고 손마디의 굳은 살은 나무와 돌의 결을 닮았다. 그는 더 이상 정원의 중심에 서지 않았다. 대신 도시의 그늘과 피탈, 물골과 다리 밑을 걸었다. 통치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일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머무는 시간의 길이라는 신념이 그의 걸음을 정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천운의 표정을 가끔 발견했다. 성급한 정의감과 빠른 결론의 매혹, 직선의 안전. 그 표정을 볼 때마다 그는 잠시 앉아 시간을 늦췄다. 늦춤이 지나가면 표정은 대개 부드러워졌다. 부드러움이 오래가는 법이었다. 어느 가을 저녁 서구의 창이 길게 열렸다. 혈공의 서의 마지막 장이 다다랐다. 장현은 빈 페이지를 오래 바라보았다. 빈칸은 유혹이었고 유혹은 언제나 위험했다. 더 쓰고 싶을수록 덜 써야 했다. 그는 마지막 장의 위쪽에 작은 원 하나만 그렸다. 원은 비워진 왕자, 비워진 사당, 비워진 칼집, 비워진 목소리. 그 아래 하루의 표를 붙였다. 물, 밥, 흙, 잠. 그리고 빈칸 하나 여백. 여백의 크기는 계절에 따라 달라지도록 남겨두었다. 제국은 여백이 많을수록 강해졌다. 강함의 정의가 바뀌는 것을 사람들은 어렴풋이 배웠다. 노을이 지고 정원의 등불이 하나둘 켜질 때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길게 흘렀다. 바람에는 이름이 섞여 있었다. 피의 시대의 이름들, 기록의 시대의 이름들, 그리고 아직 쓰이지 않은 다음 시대의 이름. 바람은 이름들을 고르게 가져갔다. 누구의 것도 아니게 모두의 것이게. 이름이 가벼워질수록 제국은 단단해졌다. 단단해진 제국은 더더욱 빈 의자를 중심으로 서 있었다. 의자가 비어있을 때만 사람은 자기의 자리를 잊지 않았다. 장현은 생전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남겼다. 해마다 첫눈이 내리는 날 제국은 하루를 잠으로 보낼 것. 상점도 관청도 학교도 모두 닫히고 도시 전체가 함께 눕는 실험. 그날은 불이 아니라 이불이 굳기의 자리를 대신했다. 이 실험은 한 세대가 지나도록 논쟁을 불렀지만 논쟁의 끝에 사람들은 알았다. 멈춤이야말로 가장 큰 생산이라는 사실을. 잠의 날은 제국에 보이지 않는 성벽이 되었다. 겨울의 한가운데 장현은 봉투 하나를 정원 석상 아래에 내려놓았다. 누구의 이름도 적지 않았다. 봉투의 앞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용설명서 제국을 무너뜨리지 않고 바꾸는 법. 봉투 안에는 장문의 유서 대신 12장의 짧은 지침이 들어있었다. 첫 장은 어떤 이유로도 등불을 위로 달지 말 것, 둘째 장은 실패를 익명으로 기록하지 말 것, 셋째 장은 아이의 울음이 들리면 회의를 끝낼 것, 넷째 장은 분노의 수치를 표준화하지 말 것. 마지막 장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구멍은 바람을 통과시키는 장치였고 규칙도 바람을 맞게 하라는 뜻이었다. 규칙이 바람을 맞을 때만 제국은 신선함을 잃지 않았다. 첫눈이 내렸다. 도시는 약속대로 하루를 잠으로 채웠다. 잠의 기압이 도시에 눌리자 소음이 사라지고 꿈의 바다가 열렸다. 그 바다의 흰 물결 위로 장현의 긴 그림자가 천천히 흘렀다. 그의 그림자는 누구의 집에도 닿지 않았고 모든 집의 지붕 위로 고르게 흩어졌다. 균등한 축복 그 이름 없는 작별이 제국의 마지막 예식이었다. 밤, 눈발이 잠깐 멎은 사이 정원의 공터에 작은 구멍이 생겼다. 그 구멍에 바람이 들고 났고 들고 나는 수미한 사람의 생애를 닮았다. 누구도 그 구멍을 막지 않았다. 해가 떠오르기 전 서구의 필경사는 마지막 줄을 썼다. 오늘도 등불은 일정하고 길은 막히지 않았다. 이 한 줄이 매일의 기적을 증명했다. 기적이란 천둥이 아니라 반복의 완성이라는 신념이 제국의 아침을 매번 다시 만들었다. 필경사는 장부를 덮으며 빈 의자 쪽을 한번 바라보았다. 의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비어있을 것 같았다. 비어있음이야말로 충만이라는 역설을 제국은 그 의자 하나로 매일 설명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피를 숭배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의 기억을 지우지도 않았다. 기억은 서구의 동편에서, 기록은 서구의 중심에서, 제국은 내 등불 아래에서 하루를 겹겹으로 접어 보관했다. 장현의 시대가 완성되자 천마의 제국은 신화가 아닌 방법으로 남았다. 방법은 누구의 것도 아니었고 누구나의 것이기도 했다.
그 보편성 속에서 왕자는 끝내 비어 있었고 비어있는 왕자가 모두의 자세를 바로 세웠다. 이제 제국은 이야기의 주어가 아니라 생활의 도구가 되었다. 칼과 노래의 시대가 지나가고 등불과 장부의 시대가 사람을 지킨다. 비워진 왕자는 권력을 거부하지 않는다. 다만 권력의 형체를 낮춰 아이의 눈높이에서 다시 시작하게 할 뿐. 눈과 향과 잠의 시간 위로 끝내 남은 두 이름이 바람의 높이에서 마지막으로 스친다. 피로 시작된 서사에 공이 마지막 숨을 더하고 한 시대의 장부를 닫는 완결의 의식이 열린다. 모든 기록이 끝나면 마지막 줄은 스스로 사라진다. 그 사라짐 속에서 진짜 말은 시작된다. 피로 시작된 형제의 인연은 공으로 마무리되었지만 피는 흙 속에서 여전히 따뜻했고 공은 하늘에서 여전히 차가웠다. 그 따뜻함과 차가움이 맞닿는 새벽, 세상은 한 번 더 숨을 베었다. 피와 공이 하나의 호흡으로 합쳐지는 순간이다. 형제가 다시 만나고 세상은 마지막 고요를 맞는다. 이제 천마의 혈연, 그 피의 서사에 종언이 울린다. 첫눈이 내리고 제국은 잠의 날을 맞았다. 사람들은 이불 아래에서 천천히 호흡을 맞추었다. 도시는 말이 없었고 서구의 등불조차 미세한 숨결만 내쉬었다. 그날 서구의 공터에 낯선 바람이 스쳤다.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는데 바람은 서구의 중심으로 굳게 들어와 혈공의 서위에 머물렀다. 책장은 스스로 열렸다. 그리고 오래전 사라진 이름이 서서히 잉크 위로 떠올랐다. 천운. 피의 시대를 닫았던 이름이 기록의 세상에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 그 이름이 나타나자 공터의 흙은 붉게 빛났고 등불 4개 중 하나가 천천히 꺼졌다. 사람들은 몰랐다. 제국의 고요 속 두 형제의 마지막 만남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바람 속에서 한 걸음의 소리가 들렸다. 발자국이 없었으나 바닥에 먼지가 일었다. 그것은 육신 없는 걸음, 기억으로만 존재하는 자의 기환이었다. 천운의 영혼은 형이 만든 세상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는 전쟁도 검도 피의 향도 없었다. 대신 나무로 엮은 다리, 불빛의 높낮이 사람들이 서로에게 손을 내미는 장면이 있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이것이 내가 말한 강호의 질서인가? 물론 말은 없었다. 그러나 그 물음은 공기 속에 떠 있었고 그 공기는 서구의 중심으로 흘러가 장현의 심장에 닿았다. 장현은 그날 오래 잊고 있던 가슴의 울림으로 깨어났다. 오랜 세월의 기록이 그의 피 속에서 되살아났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꺼진 등불 앞에 섰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형의 이름을 마음속에서 불렀다. 장현은 서고의 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밀려 들어오며 과거의 잔향이 함께 쏟아졌다. 그 냄새는 피와 흙, 불과 물, 잠과 깨어남의 냄새였다. 그는 발걸음을 내딛었다. 발 아래에 흙이 작게 울렸고 그 울림은 서고 전체로 번졌다. 그 순간 서고의 벽에 걸린 모든 기록들이 흔들렸다. 혈공에서 기록의 과업, 분배표, 행렬의 명부. 모든 장부가 동시에 바람을 맞았다. 글자가 일어나 빛으로 흩어졌다. 그 빛 속에서 천운의 형체가 점차 선명해졌다. 그는 육신이 없었지만 빛이 그의 몸을 만들어 주었다. 그의 눈은 붉었고 그 붉음 속에 형제의 첫날이 있었다. 두 형제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천운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장현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전쟁도 원망도 폭수도 없었다. 오직 시간의 무게만이 있었다. 장현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피로 오염된 세상을 공으로 닦아낸 이가 이제 피의 근원 앞에 머리를 숙였다. 천운의 손이 바람처럼 내려왔다. 손이 닿지 않았지만 그 감각은 분명했다. 그들의 피가 다시 이어졌고 그 순간 하늘의 색이 바뀌었다. 붉음과 흰빛이 뒤섞여 하늘은 새벽의 보라로 물들었다. 피와 공이 하나가 되는 색이었다. 그날 새벽 제국의 모든 등불이 동시에 멈췄다. 불꽃이 흔들리지 않았고 바람조차 길을 잃었다. 세상은 살아있으면서도 마치 죽은 듯 조용했다. 그 고요 속에서 천운과 장현의 기운이 합쳐졌다. 피의 흐름이 공의 숨결로 흡수되고 공의 냉기가 피의 열로 녹았다. 두 흐름이 만나 하나의 리듬을 만들었다. 그 리듬은 인간의 심장처럼 일정했다. 그것은 천마의 호흡이라 불렸다. 그 호흡이 세상을 감쌌다. 산은 고개를 숙였고 물은 속도를 늦추었다.
세상은 잠시 동안 한 사람의 심장처럼 뛰었다. 장현의 몸에서 붉은 기운이 피어올랐다. 그 피는 더 이상 살을 태우지 않았다. 대신 흙과 나무, 사람과 바람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가 걸었던 길마다 붉은 빛이 사라지고 초록의 새싹이 돋았다. 한때 피로 얼룩졌던 대지가 이제 피로 생명을 되찾고 있었다. 그는 이해했다. 피는 파괴가 아니라 순환의 근원이라는 것을. 그가 만든 제국의 질서는 피를 두려워한 탓에 완전하지 않았다. 이제 그 피가 세상을 돌게 함으로써 비로소 공의 질서가 완성되었다. 장현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천운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천운의 형체는 점점 빛으로 희미해졌다. 그 빛은 하늘의 구름으로, 산의 바람으로, 강의 안개로 흩어졌다. 그의 영혼은 대지에 흩어졌지만 그 흔적은 사람들의 꿈속에 남았다. 아이들의 잠 속에서 붉은 별이 빛났고 노인들의 숨속에서 오래된 향이 피어났다. 사람들은 그 향을 천마향이라 불렀다. 그 향이 나는 곳마다 이상하게도 병이 줄고 분쟁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 향을 피워놓고 잠을 잤다. 잠속에서 모두 같은 꿈을 꾸었다. 하나의 세상, 두 형제, 그리고 끝없는 하늘. 천마의 제국은 더 이상 제국이라 불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인세라 불렀다. 하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으로 사는 세상. 칼 대신 농기구가, 피 대신 물이, 명령 대신 협의가 세상을 이끌었다. 서고의 중심에는 여전히 빈 의자가 있었다. 아무도 그 위에 앉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의자를 볼 때마다 자신의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들은 알았다.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비워둔 자리를 존중하는 일이라는 것을. 서고의 필경사들은 마지막으로 장부를 펴들었다. 혈공의 서의 마지막 줄 아래 단 하나의 문장을 새겼다. 피는 기억으로 남고 공은 시간으로 남는다. 그러므로 인간은 기억 속에서 숨쉬며 시간 속에서 걷는다. 그 문장이 새겨지는 순간 서고의 등불 4개가 동시에 꺼졌다. 불이 꺼졌는데도 빛은 남았다. 그 빛은 벽에 스며들어 눈처럼 고요한 온기로 변했다. 그리고 그 온기 속에서 두 형제의 그림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고 세상은 들을 필요도 없었다. 그들의 침묵이 곧 대화였다. 하늘은 이제 완전히 맑았다. 붉은 빛도 검은 그림자도 없었다. 오직 흰 안개가 천천히 피어올라 산과 강, 도시와 인간을 감쌌다. 그 안개 속에서 장현의 마지막 숨이 흘러나왔다. 그 숨은 피도 아니고 공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숨이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가지는 가장 단순하고 완전한 형태의 존재. 그 숨이 세상에 퍼지자 모든 생명은 처음처럼 다시 호흡하기 시작했다. 그 호흡의 박자가 맞춰질 때 천운의 영혼이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제 피는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뜨겁구나. 그 말이 끝나자 하늘의 구름이 천천히 갈라지고 태양의 첫 빛이 서고의 탁자 위에 닿았다. 그 빛 속에서 혈공의 선은 천천히 닫혔다. 그리고 표지 위에 새겨진 마지막 이름. 천마의 혈연에. 그 글자가 스스로 사라졌다. 칼은 사라졌으나 피의 기억은 남았다. 피의 기억은 인간을 뜨겁게 만들었고 공의 질서는 인간을 지혜롭게 만들었다. 두 형제가 남긴 세상은 피와 공이 하나의 숨으로 이어진 세상. 이제 강호는 없다. 그러나 사람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검과 서책, 피와 공의 균형이 남아있다. 천마의 혈연 피로 시작되어 시간과 공으로 완성된 한 시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천하는 고요하다. 그러나 고요 속에서 여전히 인간은 배운다. 천마의 혈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